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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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강포한 자의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은 지난번에는 전도 언어 중에서 대항 언어 윤성호 목사님이 백문백답의 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81번까지만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책이죠. 이 책이 세계사 산책, 이게 백문백답이라. 이건 2015년도 주일 낮예배 때 한번 소개를 했어요. 이 책에 준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세계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 책에 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이 책이 굉장히 객관적이라.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여러 가지 순서 관계없이 인용하겠다. 그걸 제가 이야기했는데 순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는 나아가야 될 거는 세계사 이해입니다. 세계사 이해. 다시 말해 인류사 이해란 말이에요. 인류사 이해인데 백문백답에 나오는 이 1문부터 시작해서 백답까지, 백문까지를 한문에 하면서 하루에 다 끝날 수도 있고 다 안 끝날 수가 있어요. 30분을 기준해서 할 겁니다. 30분에서 조금 넣으면은 바로 스톱할 거예요. 그래갖고 100번째 끝나는 게 아니고 1번 문제가 계속 가야 되겠다면 2번, 3번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만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이 백문백답을 이걸 갖고 하겠는데 왜 이걸 갖고 하느냐? 주일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이 일본에 있는 교육자연합회입니다.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에서 이걸 편집한 거예요. 일본이. 그럼 일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목사로서 가장 목사하고 반대되는 시각으로 발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교회가 서지 않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전혀 배제된
교육자들이 편집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객관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저런 주제를 갖고 있으면은 뭔가 목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안목이 벌써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 된 건 있는데 이 백문백답을 쓰므로 해서 이 책의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는 편집자지. 일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내한테는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런 내용이 한국 사람이 적었다 그러면요. 벌써부터 이 색깔이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보게 될 건데 아 저거는 한국 사람의 입장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아 저거는 기독교 목사가 한 글이구나.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라니까 기독교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일본 사람이 주제를 삼았다. 이것 자체만 해도 전 세계 인류가 목사가 인용하는 책으로서는 객관성이 아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 주일낮에 이 책을 소개를 했는데 마찬가지 이걸 일문일답씩 한 주 한 주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갈 거다. 그럼 오늘은 제 1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인류사 이해니까 첫 번째 1문제가 농경발상지 발상지가 서아시아인가 서아시아인가 라는 거예요. 농경발상지. 요 강의 들으면은 전도자들이 인류사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성경만 보고 뭐 창세기만 보고 거기서 인류사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이게 객관성이 없거든요. 전도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전도자들이 일반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객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주제로서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테마가 될 수 있겠다. 그 전도 언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1006 그룹이 있어요. 1006 그룹에 오늘이 몇 번이냐면은 1006에 132번이에요. 132번. 이런 건 적어놔야 돼. 나도 이 약벌이 좀 들어. 1006에 132. 132부터 이제는 나간단 말이죠. 계속해서. 농경발상지는 사실인가? 농경발상지라는 말이 뭐냐? 농경. 그러니까 농사업, 농업, 경작. 농사 경작의 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이런 거예요. 그럼 서아시아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냐면은 서쪽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유럽이 동쪽이잖아요. 유럽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유럽이 서쪽이란 말이에요. 유럽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러고 태평양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서아시아인가? 라는 것은 아시아 중에서 서쪽이라는 뜻이고 유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준해서 볼 때 서아시아예요. 유럽에서 기준하면 이 동쪽이니까 아시아는 항상 유럽에서 보면 동쪽에 있으니까 서아시아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일본의 교육자의 협의에서 기록했다 하는 이것을 편집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어떤 위치를 기준할 때는 일본적인 시각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서아시아인가라는 것은 서아시아라고 하는 그 위치가 일본에서 볼 때는 터키 지역이 서아시아예요. 일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서아시아고 일본에서 볼 때 바벨론이 서아시아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볼 때 바벨론이 서아시아고 또 터키도 서아시아예요.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거, 동북아시아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동북아시아에 들어가요. 동북아시아. 그럼 서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뭐를 기준해서 동서로 보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아시아 중에서 동서로 보는 아시아로 볼 때 서아시아라는 것은 바벨론 근처를 서아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라 하는 여러 가지 문명의 발상지라고 보통 우리 학교에서 배운 있잖아요. 바벨론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지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농경 발상지에 대해서 대화를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거기냐 이런 거예요. 거기뿐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 지금 요 글을 쓴 목적이. 여기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농경문화의 단원설. 그게 하나에서 출발했느냐, 이 단원. 안 그러면 다원설. 안 그러면 전 인류가 지금 현재 분포적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이렇게 중국, 이렇게 또, 아시아 중에서 서남아시아를 그러고 남쪽에 있는 베트남 쪽을 중심되어 밀린 지역, 그쪽에 있느냐. 이런 내용이 다원설이거든, 다원설. 상당히 시각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역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그 환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일본이라는 환경이 농경 문화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환경은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천지가 바다예요. 다른 육지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은 이 농경 문화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섬나라인데,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섬나라인데 자기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 부분이에요. 언제부터 섬에, 섬이라고 하는 이 일본이라는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문화가, 농경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을까? 이거는 일본 사람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게 이게 관례로 쭉 해서 역사적으로 쭉 해서 역사 발자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공물을 쓰고 낫을 언제 썼고 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게요 자료가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흔적이 분명하다니. 그런데 일본은 그런 흔적이 대륙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역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농사 지을 때 누가 와서 농사 짓는 법은 이렇다 강의에서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 섬에 농사 짓는 문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농사 짓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은 농사 짓는 문화가 낙후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농사 짓는 것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왜 생겼느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왜 생겼느냐? 또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그렇게 뭔가 참 이 괴롭히는 그런 나라냐? 1세기도 그렇고 1세기의 왜라고 불리는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신라에 올라와서 신라를 괴롭히고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야 되고 하는 이런 일본 자체가 발버둥 치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게 농사예요. 농사. 먹는 문제였다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섬이라는 그 제한된 것이 어디 나가서 생선은 받아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생선만 모아서 안 되는 인간들이 체질이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키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화 만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니까 먹는 곡식이에요. 곡식. 이 곡식을 확보하려고 일본은 우리에게 계속 제일 먼저 우리를 노리는 것이 바로 호남 지역에 있는 또 김해 평야에 있는 이런 평야 지역을 통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들에게 자기 나라의 곡식을 조달받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무역 그 항목이 품목이 곡식입니다. 곡식, 쌀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찬탈하고 수탈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철도를 이렇게 장하게 깔아놓은 이유는 바로 곡류를 자기 나라에 빨리 수송해 가려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먹이 살리려고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은 거예요. 철도 깔을 정도로 일본은 곡식에 대한 확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을 이제는 만주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저 북으로까지 신의주까지 막 이 철도를 깔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있더라도 먹는 것이 없어 봐요. 전쟁을 치를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은 같은 나라다. 이것을 강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러나 쭉 뿌리를 봐도 사실은 우리하고 같은 분명하게 한반도에서 나간 거지, 떨쳐 나간 거지. 자기들이 나간다기보다도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같이 붙어있던 어떤 시절이 있었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인류사라든지 이 세계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걸 자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잘 그릴지는 모르는데 아시아 대륙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붙어다가 한반도가 요래 있고 이제 있는데 일본이 섬이 요래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알래스카가 요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래 있을 적에 여기가 이제 북극 아니에요. 북극. 이 두 대륙이 붙어 있을 때가 있었다니까. 이게 붙어 있을 때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생겼느냐,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돼 있느냐, 요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이 섬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섬이 아닌 거예요, 일본이. 그런데 여기가 떨어지면서 왜 떨어지느냐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왜 떨어지느냐, 여기 계속 파도가 치니까 이쪽에서 파도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치고 올라가면서 약한 부분이 치지는데 왜 쳐지느냐 이거예요. 요 위에서 이게 지금 그 얼음 덩어리거든. 얼음 덩어리. 북극 얼음 덩어리가 녹아 내려오는 거예요. 녹아. 여기 녹는단 말이에요. 녹으면서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서 조금 치고 저 조금 치고 하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지니까 물질이 막 그냥 쏟아져 내려오니까 물질이 그냥 쫙 쏟아져 내려오니까 여기 붙어있던 이것이 갈라버리는 거지. 나는 그래 추정해요. 내가 그때 사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아시아와 알래스카 자체가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떨어질 경우는 지금의 북극에서 빙하가 녹는다 하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 얼음이 녹아 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텔레비전에 우리가 보여지니까, 지금 녹는 것 같다. 천만에 지금 녹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녹았고 그 녹은 것이 일시에 확 뚫릴 때가 있었다. 그 뚫린 것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단 할아버지부터 한 가족으로서 한반도에 정착해 있던 이 가족들 중에서 일본이 따시잖아요. 그 따신 쪽에 내려가가지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섬 아닌 섬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일본이 볼 때가, 일본의 모습을 봐요.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살이고만, 실리갈 거만 실리가고, 남아있는 돌덩어리만 주변에 있는 그 형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물결의 형상. 그 물살이 내려가는 형상 그대로 일본이 지금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본이 말이야 이렇게 덩실하게 이렇게 막 가로막혀 있든지 아마 큰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혼자 생각에 누가 언론에서 그런 건 아닌데 하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런 관계를 내 나름대로 어떤 연결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런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피해의식 속에. 자기들이 섬에서 떨어지라 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떨어지다 보니까 천혜의 고아란 말이에요. 전 인류 가운데 형제 부모 없이 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 책도 객관적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전 세계 국가 단위로서 민족 전체가, 일본 민족 전체가 똘똘 뭉쳐있어. 똘똘. 자기들은 믿을 데가 없어요. 사람을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뭐 절대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는 것을 철저하게 일본은 폐쇄국가로서 국가 단위로서는 똘똘 뭉치는 그 나라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갇혀있다니까. 타협, 요거 좀 하면은 내가 양보하면 어떤 게 오겠다. 이런 것 절대 없어. 일본의 역사가 그래요.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역사 가운데 오랜 동안 몽고와 중국 또 청나라하고 또 원나라하고 이런 어떤 나라들 명나라하고 이런 중국과의 관계 또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그 원대한 계속 이야기하는 흉노족과의 관계 우리는 이런 타협 주변 나라의 관계 요걸 말해 늘 견제를 하면서 어떤 때는 그것을 굴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관계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처신을 할 때도 있었고 저런 처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오직 하나 자기들은 섬을 떠나면 죽는 줄 안다. 그게 오랫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에 좋다 싶은 거는요. 역사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순간에 바꿔버려요. 온 국민들이 동참하고 그렇게 동참 안 하면 자기들 전체가 죽으니까 자기들 전체가 존재가 위협받으니까 일본 국민들의 개념 자체가 바로 이런 농경발상제라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질문한 것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 4가지 지역에 있는 어떤 곡창지대 또 그 곡식들의 발달들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남아시아가 제일 먼저 농업을 발달시켰을 거다. 다시 말해 근제농업이란 말이 있어. 근제농업. 근제농업을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발달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재배 농사를 짓는 묘종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묘종 관리하면서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 소위 말하면 이것은 주로 이제 벼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벼농사라 하는 이 부분이 발달해 있는 것이 이게 근제 농업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를 심는데 뭐를 모판에다 심어가지고 또 이래 옮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농부들이 하면은 누구든지 그걸 하겠지 싶지만 이거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 심기 하기 전에 묘종을 모판에서 옮기가 심어가지고 이거는 나락을 씨앗을 묘종 만든 이것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술 중에 기술이에요. 아무나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는 옛날에도 농사하면서도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항상 모판을 옮기는 사람 별도로 있고 그것을 사가지고 뭐를 심어서 큰 밭에다 심는 사람 별도로 했어요. 한 사람이 그거 다 안 해요. 옛날에 그 감주에서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 김천의 감주에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나락을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싹을 틔우는데 3번을 했는데 3번을 실패했다고. 그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실패하면 10대 만이면요. 그게 아니에요. 나락을 작년에 추수하고 나락을 모판할 기라고 딱 이렇게 놔둔다니까 벼를 그거 하기 전에
도종이가 그거 하기 전에, 나를 까기 전에, 나를 까면 먹는 기고, 그런 거 까기 전에, 그걸 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심는데,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3번을 했는데 3번 실패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 이게, 눈에서. 아니,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때 70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눈물이 난다 하는 거예요. 뭐 내보고 좀 어떻게 해봐라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부탁받으면 도망가지. 내한테 부탁이하고. 나는 뭐, 내 농사 지는데 가보질 않는 사람인데, 그 어떻게 도움받으려고 내한테 그러는데, 내가 한마디도 못 해주죠. 뭐 어떻게 해줄 길이 없어. 그냥 듣고만 있었지. 아마 간절해서 내한테 왔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좀 할 수 있나? 뭐 와서 기도해달라는 동안 아마 그래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에 뭐 어디서 뭐 빌려왔다는 동무한테 그 돈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벼농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벼를 심게 되어서 이 근거가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왔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벼라는 것이 꼭 모를 심어서 목판에 물이 있는 데서만 벼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없는 밭에서도 벼가 생겨요.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그것도 감주에서 봤다니까. 촌에 가니까 내가 별거에다 신경 다 쓰지. 나는 그런 게 있는 거 생각도 못 했거든. 이 경남 쪽에 가면요, 전부 다 물을 구워가지고 있지. 어떻게 밭에다가 벼를 심느냐? 벼는 심는 데가 논이지. 벼가 어떻게 밭에 자라느냐?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 감주 가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게 워낙 산골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했는데, 아무래도 그 수확은 논에서 나는 그 벼를 따라오겠어요? 기름지고, 야무지죠? 뭔가 밥을 하면은 아주 맛이 있는데, 밭에서 한 벼는요, 단단하고, 물기가 없다 보니까, 단단하고, 뭐 보리도 아니고, 이거는 쌀도 아니고, 뭐 그런 형태라. 그러니까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밭에서 벼가 자란다. 근데 지금 여기서, 건재농업이라는 것은 바로 논에서 자라는 이 방법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술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동남아시아가 아마 시작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이게서 요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안 쓰는데 반드시 알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진나라라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을 통일한 그 진시황, BC 221년, 그 진시황이 그 중국에 통일했는데, 그것이 양쯔강, 장강이라고 하는 중국의 장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흐르는데, 장강이라고 하는 그 황하강이 흐르는데, 그 강 위쪽에 이 진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농사 짓는 이 방법이 발달 안 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이 벼를 먹어도 아마 밭에 있는 벼를 먹었겠지. 그 농사를 지었겠지. 그런데 그것을 북진이라 그러면은 남진 시대가 있는 거예요. 남진. 남북조이라는 그 중국의 남북조 진나라가 있는데, 그 진나라가 남쪽에 황하강에서 위쪽에 있는 북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남쪽에서 이제는 또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이 농사 문화가 발달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때 발달했다 하는 그 내용이 요게 지금 쌀농사. 중국에 가끔 가봐요. 우리도 놀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물레방아, 이런 물레방아처럼 되어지는 이런 것이요, 농사인데 수군데 뭐 그냥 쉽게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물을 공급하는데, 물 공급 방법이 완전히 기계화되어 있어. 기계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 이야기는 진나라 시대부터 됐다 이라거든. 진나라 시대부터. 그럼 그럴 때 진나라부터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 건재농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됐는지, 동남아시아에서 돼가지고 이게 북쪽에 올라갔는지 하는 이런 거는 역사학자들이 좀 더 따져야 될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 근제농업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은 뭐 인류사 하면서 계속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 그런데 기술적으로 근제농업이라 할 정도로 발달된 것은 분명히 중국에 일조가 하는 게 있다. 그 BC 한 200년 정도 되는 시대에 분명히 일조하는 시대가 있었다, 중국이. 그래서 전 세계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이 쌀 문화 농사에서 황하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 문명을 황하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부분에서 먹는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어느 누가 그 인구가 모여 있겠어요. 그래서 황하 지역의 무역이 인류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먹는 문제가 있는데, 그 먹는 문제 중에서 쌀 농사를 거기서 발달시키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책에서 이런 내용은 상세하게 안 돼 있는데 다른 데서 본 것하고 내가 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마쳤네요.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해야 돼요. 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30분 되면은 끝내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